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자판기님께서 네. 인천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판기가 왜 자판기인지 다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인천 시정과 관련돼 가지고 누르면은 나와서 얘기해 줄 수 있다. 뭐든지 물어봐라. 그래서 네. 이제 일명 자판기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불렀고 계속 이 시정과 관련된 얘기할 때는 써먹을까 합니다. 오늘 들고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유정복 시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4년의 임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구가 뭐 언제 있는지 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추석이어서 고물가라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민생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시는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발표했죠. 네. 9월 5일 시장이 직접 나와서 이음카드 정책과 민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네, 제가 꾹 누르면 자판기처럼 툭. 네.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침 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임명이 있었어요. 김진용 경제청장이 2019년에 좀 중도 사임 후에 3년 만에 복귀인데요.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는 좀 대표적인 회전문 보훈 인사 아니냐. 이렇게. 회전문 다 아시죠? 이렇게 문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직책이 다시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온다 그래서 회전문인데 2019년도까지 인천 경제청장을 하다가 중도 사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청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이라고 그랬고 보훈 인사라고 한 거는 김진용이죠. 김진용 경제청장이 최근 3년 동안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은 왜 보훈 인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거꾸로 한번 짚어볼게요.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주로 이제 담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천 경제청과 관련된 검증, 정책 검증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하기 전에는 당연히 캠프에서 유정복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유정복 후보의 공약을 다 짜는 이런 중책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해오면서 2021년에는 윤공정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외곽 포럼을 만들었는데 여기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10만 양병설, 10만 시민을 모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20년으로 돌아가면은 20년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에는 연수구에 지역구 후보를 출마했거든요. 후보 출마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제 떨어졌죠. 결국은 본선까지 못 갔지만 이때부터 정치인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9년도에는 인천 경제청장을 하고 있다가 4월달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이유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떻든 이제 사퇴 전에 경제청장을 하면서 청라나 영종 지역의 외자 유치에 대한 어떤 사업 실패, 그리고 청라 지역에 대한 지터를 짓는 거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퇴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도 사퇴를 일단 했는데 이제 심증으로는 중도 사퇴하고 내가 경제청장 감이냐 국회의원 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도 사퇴하고 20년에 이제 내 자리가 아니다. 출마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청이 있는 지역으로 출마하고 싶었는데 그 지역에 워낙 강력한 그 당시 후보가 있었으니 이제 연수 갑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출마를 했다가 이제 후보가 안 돼서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총선이 다시 있는데 24년에 연수구 지역으로 출마한다. 이번엔 연수구의 갑 지역이 아니라 송도, 을 지역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20년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행보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걸어왔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경제청장이 담당하는 곳이 핵심 지역이 이제 송도잖아요. 그렇죠. 송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게 딱 하나 꼬집었어요. 만약에 경제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생각이라고 하면은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렇죠. 네,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제 24년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네. 이 경제청장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잘 지켜보고 불출마 약속도 받아내고 네, 꼼꼼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준용 청장 말고 또 이정무 시장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또 많죠. 이게 네. 많은데 대표적으로 엽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엽관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지난 인수위원회 과정 시절에서 인수위원장을 했던 이제 정유섭 씨가 엽관이라고 한 표현을 하면서 박남춘 시절의 엽관들이 다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엽관이 뭐야 사람들이 그랬는데 엽관은 어떤 선거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관직을 얻는 것을 엽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보훈인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훈인사로 그렇죠. 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 쪽에서도 엽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송도에 그 송도 개발과 관련돼서 송도 국체화복합단지가 있는데 이미 재갈 원영 씨라고 이제 대표가 내정돼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이 분은 유정복 시장과 재물포고등학교 20회 동기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도 운영본부장을 하고 인수위원회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백응섭 씨라고 인천 글로벌시티 대표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분도 6기 때 유정복 시장에 있을 때 소통 담당관을 했고 유정복 시장 캠프에서도 상황실장과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두 곳은 인천시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의중이 다 담겨서 이제 인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표적 시장 측근들이 대표적 보훈 인사로 이제 이번에 평가되고 그야말로 엽관이네요. 그렇죠. 엽관이죠. 네. 엽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인천시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 산하공사공단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출자 출연 기관 외 빼고도 이제 산하공사공단의 대표, 뭐 상임감사, 이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여기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 소문들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력이 검증된 분들보다는 이제 보훈 인사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측근들이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이미 나고 있어서 꼼꼼하게 좀 살피고 객관적인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엽관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평가된 인사들이 오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인가 싶은데요. 여튼 아무쪼록 인사가 좀 많사라는데 보훈 인사나 회전문 인사, 엽관 뭐 이런 말들이 좀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민생 이야기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일날 민생 대책을 발표했는데 요 뭐 간략히 좀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이 내용이 워낙 많긴 한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시가 이제 8월 16일날 추경으로 1조 7천억을 편성을 이제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이 안에 주요 내용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5일 이제 8월 한 달 동안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걸 반영을 해서 1조 130억의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를 이제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했고 이날 이음카드 개편과 관련된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음카드가 지금 5%의 캐시백이 되고 있는데 5%부터 이제 17%까지 좀 차등을 줘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핵심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언론들은 좀 이 민생 대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데 그런 분위기던데 우리 평화복지안되면 우리만 그 발표 다음 날 낙제점이다
라고 이렇게 점수를 주고 참으로 확 끼얹었죠. 3으로 해놓으니까 확 그냥 끼얹었는데 싫은 소리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네. 정신 좀 차리시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했던 민생 대책이었던 것만큼 뭐 이렇게 현장 소통하고 뭐 종합해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좀 기대도 했어요. 9월 1일 날 민생대책 토론회, 인천시에 바라는 민생대책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사실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토론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9월 1일 전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민사회만 했고 네. 한 달 동안 모았던 걸 인천시는 이제 9월 5일 날 발표했는데 가장 실망한 거는 이제 낙제점이라고 준 거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기, 7기 이렇게 시정부가 오면서 쭉 이어지는 정책, 민생 정책들이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이렇게 또 한 2, 심각한 상황에서 사이에 코로나19도 이제 팬데믹도 그렇죠. 이제 아주 이제 정착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가 변동된 상황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에 따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가게들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벼랑 끝에선 네. 사람들이 더 늘고 많아졌는데 예전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낙제점을 이제 줬어요. 그것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언론은 아무튼 뭐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요? 네, 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비판을 했던 거는 인천시 민생 예산이 1조 130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90%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이제 확대하거나 좀 지원을 늘리는 수준이었고 10%만 이제 새로 찾아진 민생 예산 발굴 사업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탕삼탕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네.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천 지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민생 대책에 보면은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전에도 인천시에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공약사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들이 서민 경제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근데 이런 공약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다라고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2차 고전 대책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기존의 수준을 이제 못 넘고 있어요. 이번에 내놓은 것도. 심지어는 정부에서 비탄감 대책을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할 것이 이제 다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논의나 연구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 이제 특히 이제 고위험층과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고위험층과 관련돼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나 빈곤층 사고가 계속 나고 있죠. 뭐 송파 모녀 사건이라든지 수원 모녀 사건이라든지 네. 인천도 용현동 아동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겪으면서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마저도 이제 기존의 복지 정책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안심소득이라는 걸 그렇죠. 시도하고 안심소득이라는 있죠. 표현을 해서 사각지대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을 어떻게 더 할 거냐라고 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런 걸 사실 기대했어요. 유정복표 이제 복지 정책이 뭐냐라고 이제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뭐 이런 걸 전혀 안 내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송파 사건이라든지 수원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인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다섯 번째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공약과 관련돼서 전혀 안 남겼다는 거예요. 이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민생 대책들이 이제 꽤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직접 본인이 이제 이번 브리핑처럼 후보실에 나와서 설명했던 게 1만 명 정도의 파산자에게 네. 가계부채 파산자들에게 법률 지원 비용으로 약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자금으로 월
생활안정 자금으로 이제 300억을 융자 알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이번 민생 대책에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거도 아니죠. 뭐 이제 석 달 전에 선거 때 시민들 향해서 발표했던 민생 공약들이 언제 어떻게 담길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예. 뭐 어느 분은 이 얘기를 듣더니 아니 100일도 아직 안 됐는데 100일까지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시민들은 힘들다고 축원하고 있는데 100일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이번에 민생대책을 이제 1조라 넘게 발표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 3고 시대에 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 시대에 이 신용의 어떤 신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없는 부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뭔가 좀 지금 바뀐 상황에서의 대책이 없는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지금 쓴소리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못합니다. 쓴소리만 해서. 마침 또 입이 쓰신지 연출이 아니라 진짜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인천시의 민생 대책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쓴소리만 하면 저 인간들은 맨날 비판만 해 이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도 마련을 했어요. 9월 1일 날 민생 토론을 하면서 한 30여 가지 대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첫 번째 유정복표 민생대책, 특히 이제 오세훈표 민생대책과 같은 안심소득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유정복표 민생대책, 기존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 우리가 이제 우정복 시장이 뭐 보편적 복지 정책을 넓게 펼 거다, 확대할 거다라고 한 기대는 사실 안 하죠. 이제 철학 개념이 다르니까. 네. 근데 그런 기대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절대 빈곤의 문제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의 대책을 세우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칭 인천 시민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 내용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데 아직 대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천시에 한 3-4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초단체로도 확장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저소득층들이 쉽게 금융 대출할 수 있게끔 저리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은 비용이라도 금융 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은행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자. 이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공약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약 제안하고 또 같이 그렇죠. 압축도 하고 하셨잖아요. 협약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음카드 대책이 만들어졌는데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어떻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인천시 예산만을 갖고 이음카드 정책을 지속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이제 내년부터 영원이 됐는데 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인천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이것도 중앙정부 지원을 이제 받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런 얘기들을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뭐 한 달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생대책 협의체를 상설적 기구를 만들어서 4년 내내 운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은 공문으로 해서 인천시장께 이제 보내드리기를 할 텐데 아직 2023년 예산 편성의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 기간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 민생대책에서 이제 빠졌던 내용들 충분히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인천시정에 대해서 인사의 문제 그리고 민생대책 문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고생
하셨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이 자판기에 어떤 네. 내용의 시정을 담아오실런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통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민생대책 만드는 데는 한 달 동안 현장 소통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이 만들어졌는데 현장 소통을 제대로 했냐, 이런 평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네. 아니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과연 소통에 대한 시민들 체감도, 시민사회 체감도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조사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뭐 주제 제안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뭐 자판기니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꾹꾹 눌러주시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이웃분들과 함께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